앞에서 이제 열심히 아마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와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감정평가는 결국 여기 계신 재산권, 재산을 가지신 분들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롤이자 역할인데요. 그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혹은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재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절차를 충분히 좀 이해하신 면에서 이 감정평가의 평가 방법이 어떠한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도정법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수많은 개정과 수많은 제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상에 지금 정비사업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도정법에서 현 도정법에서는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요 세 가지 사업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들어봤고, 소규모 재건축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도 들어봤고, 자율 정비 사업도 들어봤는데 그 도정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명 소규모 정비법 혹은 빈집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과 이렇게 빈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다른 법에서 지금 준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재개발 사업지에서 오셨고 재건축 사업지에서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오셨는데요. 이 도정법에는요, 정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도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어기면 위법하고요. 위법한 행위들은 전부 다 취소되거나 무효로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진행했지만 도정법을 위반하면 모든 게 취소가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신 게 기본 계획을 공부하셨고요. 기본 계획에서 예정 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을 하는데요. 이것은 구역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구역 지정이 되셔서 추진이 나가고 조합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 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준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준비하는 구역 지정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를 승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득하고 나면은 사업 시행 계획을 준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주십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내면은 오늘 제가 온 감정평가사가 왔는데 드디어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진행된다. 이제 여기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이 진행됩니다.
분양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양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 신청 하신 분 동그라미를 하고 분양 신청 안 하신 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분류가 되면 드디어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에서? 조합에서요. 조합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에서 총회를 엽니다. 총회가 통과하면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득해서 떨어졌어요. 고시가 났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할 수 있냐? 드디어 이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 즉 다른 전셋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구역에서 이주를 하고 나서 전부 다 명도가 돼서 모두 다 이제 이사를 가시면은 뭐를 할 수 있냐? 네, 그렇습니다. 철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철거. 철거가 해가지고 싹 이제 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공사가 착공을 하는 거죠. 그죠? 착공하고 공사하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공사하고 뭐요? 준공이 나는 거죠. 준공이 나면 이제 이전고시를 합니다. 이제 등기를 이전고시. 이전고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조합의 청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정비 그리고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요 정비에 해당하는 계획, 1년의 계획입니다. 요게 최근에 패스트 트랙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조정이 있지만 이 큰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서울시장님이 기본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우리 서울시에다가 하면 구역 지정을 서울시장님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장님이죠. 자, 여기를 기본적으로 계획 단계라고 부릅니다. 플랜, 계획. 자,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나타나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이제 시행 주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사업 시행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이. 네, 이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시행자. 물론 신탁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한 명이 건축을 하면 건축 허가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기본 계획에서 구역 지정 받으면 추진위는 얼만큼요? 예, 가반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100명의 조합원 중에 투쟁 소유자 중에 50명을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 승인 요건 될까요? 안 되죠. 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반수. 반수입니다. 반수 요거는 50원. 네, 반수고 가반수는 5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 반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퀴즈 나가겠습니다. 조합 설립, 재거, 재개발 동의 요건 몇 프로일까요? 네네네. 75%. 자, 재건축은요? 네, 70%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5% 이상입니다. 이상. 네, 그 다음에 70% 이상. 그래서 딱 이게 맞춰서 하면은 철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조합 설립까지는 75% 재개발을 대해서 거의 우리 100명이면 75명, 1000명이면 750분이 이제 이 사업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에서 청산해서 실제 이 뒤에는 이제 입주를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입주가 목표 아닙니까? 입주 목표, 입주돼서 계속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은 정비는 거의 법률적으로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내용을 따라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절차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 얘기. 자, 절차는 무조건 법에 따라서 지켜야 된다.
모든 요건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요건은 각각 이제 공부하실 거고,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하나, 이런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감정평가에서 뭐 하는지. 자, 아까 잠깐 조합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합 설립은요, 도정법 35조의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허가까지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요.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703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산을 출자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민법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 재산을 걸고 지금 사업을 할지 말지, 조합에 동의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분양 신청을 할지, 분양 신청하지 않을지,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총회에 가서 동의 투표를 던질지 말지, 그 과정에 있거든요. 혹은 구역 지정 전에 모든 것은 이제 사업적인 측면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서 이 조합의 재산은 뭘로 이제 볼 거냐, 그게 이제 생기는데요. 바로 요 개념이 감정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조합원님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100분 정도 오셨는데, 우리 A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셨지만 A 조합에서 100분이 똑같이 1억씩 가지고 있는 경우 있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제가 한 20년 했지만 단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1억짜리도 갖고 계시고요, 2억짜리도 갖고 계시고, 5억짜리도 갖고 계시고,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무허가 건물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땅이 무지하게 큰 30억짜리, 50억짜리도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네,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억짜리를 100분이서 똑같이 갖고 계시면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치면은 제 지분이 몇 프로가 될까요? 네. 너무 빠르십니다. 100분의 1은 1%입니다. 1%. 이 1%의 지분을 제가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을 판정하는 거, 이것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저 약간 어려운데 왜 현물출자 자산 얘기하지? 비례율 들어보셨나요? 비례율? 네. 앞에서 비례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비례율의 산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혹은 아까 그 소규모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를 관통하고 있고, 사업성까지 모두를 관통하고 있는 게 그 개념인데요. 우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그다음에 근린생활 상가, 조합원 상가, 일반에게 파는 상가 수입, 그다음에 택지 매각 수입, 그다음에 임대주택 매각 수입, 모든 수입을 총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우리 재개발 사업을 혹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공사비도 들고 용역비도 들고 세금도 들고 각종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수입이고 사업인데 이걸 뺀 거를 개발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에서 비용을 뺐으니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개발이익을요, 뭘로 나누나 하면은, 여기 다 조합원님 100분으로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산, 여기 우리 선생님 재산, 선생님 재산, 선생님 재산, 모든 분의 재산을 다 더한 거, 평가한 거, 그거를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 자, 그러면 위에 거는 개발이 그거예요. 밑에 거는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액인데 요거를 나눈 거. 요것을 우리는 비례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되시죠? 알고 계신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재산 얼마 평가받냐, 그리고 내가 얼마 내야 되냐, 혹은 얼마 돌려받냐,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뭐 좋은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재산 얼마, 내가 얼마 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불편한 환경, 주차도 하기 힘들어, 녹물 나와, 방도 작아, 이런 걸로 어떻게 멋있게 가치 있게 증가시킬지, 그거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담금을 내시는데 분담금은 결국 뭐죠? 조합원 분양가에서 빼기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이렇게 지금 정비사업의 분담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입니다. 이게 관리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묶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별 종전자산 평가에 우리 선생님 거 따로, 선생님 거 따로, 선생님 거 따로, 선생님 거 따로 다 평가를 각자 거 따로 한 거에다가 전체 사업에 의해서 나온 이 비례율을 곱한 거, 요거를 우리는 아시죠? 임원분께서 아시죠?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답이 나왔네요. 요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한다 그러면 좀 고개를 살짝 이렇게 회피하시는데 이 개념은 되게 쉬운데 제가 그럼 이 개념을 수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역의 총 수입은 1,000억입니다. 1,000억. 총 사업비는 500억. 자, 종전자산 평가에 총 합계 평가한 전부 다 합계했더니 500억입니다. 비례율 얼마? 그렇습니다. 100% 다 같은 얘기죠. 그죠? 1이나 100%나. 자, 조합원 분양가 지금 25평 좀 싸게 책정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일단 7억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A 조합원님 개별 종전 자산 평가액 5억 지금 평가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분담금 얼마? 3억 나왔고 2억 나왔습니다.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렇죠. 이제 비례율이 100% 그 권리가액을 구해봐야죠, 그죠? A 조합원님의 종전자산에다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하고 권리가액의 차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5억 곱하기 100%는 5억. 이게 지금 권리가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A 선생님의 권리가액 5억이고 지금 조합 분양가 7억 신청하시면 당연히 분담금은 7 빼기 5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가사가 혹은 평가법인이 나와가지고 내 재산 이 5억 평가한 거 너무 작아. 지금 시세가 얼마인데 5억을 평가해.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시세 반토막이야. 여기서 한 10%, 최소 10% 올려줘. 이렇게 요구했다고 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자, 그러면 총 수입, 총 사업비, 종전자산 평가액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이 종전자산 평가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0%. 그럼 1,000억, 500억 그대로고요.
500억에 10% 올리면 얼마죠? 지금 상향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550억입니다. 1000 빼기 500 나누기 550 하면은 제가 미리 암산했습니다. 91%입니다. 91%. 90.90909090 해서 반올림하면 91%입니다. 자, 그러면 A 조합원의 개별 평가액이 5억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10% 늘린 거 아닙니까? 자, 이분의 권리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조합원의 평가액 5.5억이죠, 그죠? 여기다 비례율이 91%. 이거 5억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지금 휴대폰으로 계산하시면. 자, 그러면 이분이 여전히 조합원 분양가 7억 신청했죠? 분담금은 그대로 2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벌써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아유, 너무 높아. 우리 사업 못 갈 수도 있어. 10% 낮춰. 종전자산 평가액을 지금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평가를. 그럼 이 500억에 10% 낮추면 얼마입니까? 450억입니다. 자, 비례율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억에서 500억 빼 450억.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111%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A 조합원의 권리가액 다시 구해 보겠습니다. A 조합원 아까 5억에서 10% 낮췄잖아요. 5, 9, 45, 4.5억이죠. 곱하기 비례율요 111%. 권리가액 당연히 5억 나옵니다. 다시 조합원 분양가 7억짜리 신청한 분이 권리가 5억 하면 이렇게 분담금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례율의 구조에서 지금 조합원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이 분담금 계속 2억이잖아요. 여기에 개별 분담금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평가사가 그러면은 뭔 얘기하고 싶은가? 바로 권리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비례율은 당연히 5억 평가된 분한테 비례율이 1.15 정도 나오면은 이 권리가액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올리거나 내려서는 이거는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상식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분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분자는 근데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가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업에서 뭘 올려야 되냐? 네. 이걸 올려야 됩니다. 이거 총 수입. 혹은 그렇죠. 자, 이제 전체 임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이 잘 갈 수 있습니다. 전체 임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자, 조합원 분양가 올리면 좋습니까? 그럼 뭐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합원 분양가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의 감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조합에 참여한 게 한 10년 동안 내가 목돈 여기 넣고 이 녹물 나오는데 주차 안 좋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주변 시대의 분양을 받아야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총 수입은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수입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100분한테 먼저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일반에게 팔아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정말 애석하게도 재개발은 토지 값은 그래도 좀 받습니다. 물론 시가로 받지 못합니다. 지금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한 80% 정도 받습니다. 결국은 이 임대주택은 원가보다 살짝 빠집니다. 재건축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재건축은 이 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만 받습니다. 땅값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에서 많이 빠집니다. 임대주택의 수입이 사실은 원가라도 돼야 이게 똔똔이 되는데 이게 원가를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최소한 일반 분양 수입이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퀴즈 또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원가 500억에다가 사업비 500억을 더하면요, 1000억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산수잖아요. 그죠? 산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은 이 원가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일반 분양 수입이 올려주면 이 사업장은 그냥 원가적인 사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일반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시장에 흡수되는 가격, 결국은 시장에 팔리는 가격으로 내놔야 팔립니다. 지금 서대문구 뭐 평당, 예를 들면 평당 6천이라고 하겠습니다. 360 팔하면은 한 20억에 내놨을 때 팔린다면 그게 적정 수준이다라면 적정 수준에 의할 때만 팔립니다. 한 30억 내놓는다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 가격에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돌아 아까 기본 계획 밑에 구역 지정이라는 단계 기억나십니까? 기본 계획에도 물론 계획을 하지만 요 구역 지정을 할 당시에 정비 계획 이 결정 고시가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우등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용적률이 결정이 됩니다. 이 용적률에 의해서 결국은 일반 분양 수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은요, 결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구심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요때 했던 약간의 계략적인 부분을 이때 명확하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딱 고시가 됩니다. 그대로 관리처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셔서 다시 또 관리처분 변경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이제 머리에 좀 들어오십니까? 네네네. 총 사업비 이것도 살짝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분양 수입을 총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 수입보다는 일반 분양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용적률이 결정하더라. 왜냐? 지금 갖고 계신 현황 용적률, 지금 살고 계신 용적률에서 한 30%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은 한 170% 정도. 거기서 쉽게 예를 들면 3종이 보통 300%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령 재건축 구역이 지금 170%다. 그럼 130%를 더 이제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당연히 170%는 지금 조합원님들이 갖고 가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이 끼다 보니까 정확하게 130%를 일반하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을 340%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요건이 되면은 300%보다 340%가 일반 분양 수입이 올라가면서 결국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결국 그 부분은 분담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정리되시죠, 그죠? 총 사업비는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총 사업비는요, 70%를 도급공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어떤 협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분양을 시가에 파는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시공비를 낮추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협상 잘해서 낮출 수도 있지만 여지는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총사업비 쪽은 기간가의 싸움입니다. 기간가의 싸움. 10년 사업장하고 7년 사업장하고 15년 사업장하고는 결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정비사업 유형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다음 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 언제 하는지 알아보고, 감정평가 내용은 사실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재는 제가 이제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시간상 그 중에
추정분담금, 국공유지, 종전, 종우, 현금 청산 이 정도를 중심으로 실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 처음부터 아까 이 절차를 제가 기본계획서부터 청산까지 한번 제가 읊었는데 이 정비사업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계신 이 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도 진짜 열받는 거는 옆집이 똑같이 생겼는데 나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진짜 열받고 평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형평이 안 맞았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비사업은 형평이 가장 중요하다. 네, 평가의 개념. 감정평가는요, 경제적 가치 판정에서 결과 표시한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사업장의 평가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가를 받은 평가법인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못 하고 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가치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도 평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분 개념으로 이제 감정이 있는데 사물의 진이나 선악, 적부, 양부를 판정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 진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이제 진위 파악이 필요한데요.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다 없다 지금은 양분되시는데요. 기억을 좀 하시거나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적으로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떼어올 수 없으면 실제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그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증빙이 되면 되는데요. 보통은 세금 낸 거, 그 다음에 수도세, 그 다음에 전기세, 그 다음에 전입세대에 들어간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그게 가짜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평가의 기능은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거로서 핵심 절차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2월 9일부터는요, 도정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3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면 도정법상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 있고, 빈지법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 사업이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시공사들은 많은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주택,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거기다가 리모델링 사업까지 해서 도시정비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법 개정 이유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글자 작은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네네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기반 시설 이런 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재건축 진단이 있냐 없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을 할 때 예전 명칭으로 안전진단이거든요. 안전진단을 득하지 못하면 재건축 진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패스트 트랙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예전의 명 안전진단, 지금의 명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득하면 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재건축은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역 지정 자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역 지정 당연히 가고 추진위 승인 바로 가고 조합 가고 건축심의 다 득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득하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 예전에는 안전진단이 앞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다. 근데 지금 바뀌었다. 정리되시죠? 네, 정비사업 절차. 자, 아까 제가 한 판서로 한 약 10분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눈에 더 들어오시나요? 네.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시장님, 서울시장님.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주민 제한 방식이라면 주민이 구청장에게, 그다음에 구역 지정은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입안 신청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추진위 승인은 우리 서더면 구청장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 당연히 구청장님요. 사업 시행인가? 누구요? 네, 구청장님. 분양 공고 분양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요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 관리 처분하고 나서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이전고시 청산. 감정평가 언제 하나요? 감정평가?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왜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감정평가에 시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5년 전 가격이냐, 10년 전 가격이냐, 한 달 전 가격이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의 그럼 결과는 언제까지 내가 통지를 받을까? 그거는 사업 시행 인가 일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90일 이내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이거 좀 쉽죠, 이제. 전에 눈에 잘 안 들어오셨겠지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려서 요거는 이제 추진이 임원분들 하실 때 자세한 거고요. 좀 중요한 거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재건축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는 이제 바뀐 규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도 오셨는데 예전에 안전진단, 즉 재건축 진단이 먼저 있어가지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이 뒤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도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요 그림은 요 박스 있죠, 박스. 이 박스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므로 입안 제한 전부터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렇죠, 그림이? 그럼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추진위 승인 조건이 뭐였죠? 50%. 네, 50% 아니고 이제 과반수. 네, 과반수. 50%는 반수입니다, 반수. 과반수. 조합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박스 그림 보세요.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죠? 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이 박스 이렇게 돼서 빨리 갈 수 있게 바꿨다. 재건축 진단,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 30년 지나면 가능. 조합 신청, 정비구역 지정된에도 신청 가능. 이렇게 걸쳤죠, 이렇게. 조합 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라졌다. 빨리 하게. 패스트 트랙 중에 요 박스를 조금 별표로 한번 쳐 놓으시죠. 별표. 요 박스 되게 중요한 박스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정비 구역 입안 제한하는 구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입안 제한. 우리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입안 제한할 때 구역 지정을 위한 지정 동의서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구하러.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그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잖아요. 그거는 동의서 예전에 따로 받으러 다녔거든요. 지금은 법을 6월 4일 이후 시행돼서요.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네. 이렇게 답이 나오네. 즉 구역 지정해달라고 동의서 한 장 받을 때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도 내용이 있으면 동의 간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지금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신 분들께서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동의를 제가 해줬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에 동의를 또 하냐? 안 합니다. 지금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반수가 승인 조건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동의했죠. 추진위원회 승인에. 그러면 조합 설립 동의 때 따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50% 가반수에서 70%면 20%만 더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법이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즉 구역 지정 때 동의서를 대면 추진위에 동의한 걸로 한다고 간주했는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은 앞에 거 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추진위에 동의하는 거니까 추진위에 동의하면 예전 법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갑론을박 막 싸웠습니다. 이게 너무 작은데 제가 말로 풀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교재에는 잘 보이실 텐데 입안 요청, 입안 제안에 동의한 거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거는 오케이. 그런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지금도 국토부에서 같이 동의한 걸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국회에는 아직 통과를 못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패스트 트랙 중에 제가 내용 정리해 놓은 건데 요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자 선정입니다. 이제 저희들 선정해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도정법 74조에는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감정평가 업자 지금 재개발에서 오셨으면요.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2군데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군데에서 지금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면 조합원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한 뒤에 산술평균 나누기 2해서 결과를 낸다. 재건축은 조합에서 한 군데, 구청장님이 한 군데. 그 다음에 비용은 미리 예치해라. 이런 게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분들께서는 미리 비용 예치 때문에 예산도 확보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감정평가 용역은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해야 됩니다. 2017년 즈음에는요. 감정평가도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대의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때부터 대법원 판례도 나오면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은 현금 청산, 조합에서 한 군데, 시도지사가 한 군데, 그 다음에 소유자께서 한 군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요, 시장군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2군데.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 조합에서 다 가능하다. 추진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임원분들께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재개발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즉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대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원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사고 팔 수가 없다. 대신 예외는 있다. 그 예외를 정리한 겁니다. 예외를. 이제 중개사 그다음에 이제 중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오셨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즉 1세대 1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기서 거주하셨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네. 재건축은 언제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 아예 사고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면 사고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은 그 질의를 저도 받았는데 특히 해외 이주, 해외에 나가는데 팔 수 있습니까? 상속 이혼 팔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착공후 지은 팔 수 있습니까? 요 내용대로 팔고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을 사면 조합원 지위가 없는 일명 물딱지라고 하죠. 물딱지. 물딱지를 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평가입니다. 추정 분담금은 아까 제가 분담금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분담금은 뭐였죠 아까? 금방 다 희발된 겁니까? 네네네네네. 아무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네. 그렇죠. 제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나의 권리가의 차액을 분담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근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제가 더 커요.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네,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세금은 부과됩니다. 세금은. 네, 세금은 부과되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억 정도 환급 받는다. 그래서 3억 그대로 제 인마에 포켓 되는 게 아니고 세금은 부과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금은 이제 양도소득세율로 계산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1+1이라든지 대부분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4평하고 25평이 최고 인기잖아요. 근데 우리 구역이 아까 일반 분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조합원 간 경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거를 35평 물량이 40개 정도 조합원에게 가도록 설계가 됐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100분 정도가 신청했을 때 그러면 60분을 어떻게 탈락시키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종전자산이 1억부터 30억까지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종전자산의 가액 순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0분은 이제 종전자산 크고 낮음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40분은 또 동과 로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러면 순위로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랜덤 전산 추첨으로 결국은 종전자산이 크서 유리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작은 거를 투자하신 분과 큰 분의 어떤 형평성은 그런 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정분담금은요.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규정 근거하고 있는데요. 35조, 27조, 032조, 시도조례.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도정법 9조라고 좀 삽입을 좀 해주시죠. 예. 도정법 9조, 35조, 27조, 시행령 32조, 각 시도조례. 추정분담금은 결국은 이제 알 권리를 위한 겁니다. 그 다음 평가 시기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의 추정분담금이고요. 혹시 지금 추정분담금 받아보신 분 계시죠? 그죠? 네. 혹시 받아보셨을 겁니다. 사업 진행상. 구역 지정 전에는 개별 통지를 보통 하지 않아서 못 받아보셨을 텐데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 전이죠.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비구역 지정되고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착공 준공 전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한번 추정분담금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법 9조에서 이렇게 추산액을 요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죠. 요 부분. 여기 지금 법이 바뀌기 전인데요. 소유자별을 유형별로 바꿔주셔요. 유형별. 네, 최근에 25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지정 전에도 개인별로 다 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면 그냥 아파트, 상가면 상가, 유형별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개별 통지는 재량인데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제 아까 이 총 수입은 얼마고, 총 사업비는 얼마고, 종전자산 평가액 추정액은 얼마고, 비료는 얼마며, 내가 분담하는 수준은 얼마고, 내 재산은 얼마 정도 하냐,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동의할지 말지. 그래서 법 35조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 받기 전에요. 추정 분담금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지 안 하면 바로 위법입니다. 통지하고 내용도 신빙성 있게 드려야 되고요. 서울시는 그 드리는 내용을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 25개 구청이 모두 공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들이 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사업 못 가게 바로 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업시행 인가 총회 전에 변경된 추정 분담금을 공개하고 다시 또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분양 신청 통지 시 변경된 추정 분담금을 공개하고 하도록 또 3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 처분 때도 하는 게 재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별 분담금 추정은 아까 제가 판서에서 내용을 좀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구성원 이제 뭐 국장님 이하 몇 분 이렇게 해서 한다. 추정 방식은 뭐 이러한데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단계별로 검증위원회 통과해야 된다. 검증 개최 시기 4번 이렇게 4번이고요. 네, 이거 용역례인데 제가 대치 리얼 그 추정 분담금 검증할 때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종전자산 추정가액 총액, 수입 추정, 사업비 추정, 추정 분담금 추정 요렇게 실제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추정 분담금을 추정합니다. 네. 정비 기반 시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역에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의 정비 기반 시설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도로. 네, 도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공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 되겠습니다. 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구, 뭐 공동이용시설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에서는 도로, 녹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 제목을 보시면 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 무상은 쉬운 얘기로 공짜, 그죠? 무상. 근데 기속과 양도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청을 입장으로는 행정청에서는 양도가 되겠고요. 우리는 만들어서 기속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에서는 새로운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다가 기속, 즉 기부 체납의 형식 개념으로 드리는 거고,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도로와 녹지를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뭐 꼭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냥 예시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도로가 이렇게 이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녹지와 이 도로의 형태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주택이 이제 빽빽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다가구, 단독, 빌라, 아파트 이렇게. 근데 요거 철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하면 여기 있는 거 이 도로 남겨놓고 철거합니까? 싹 철거합니다. 이렇게 싹 철거하고요. 이쪽 앞에 도로를 넓히고 이쪽에다 도로를 반듯하게 하고 공원은 여기다 뭐 이렇게 제대로 짓지. 이렇게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정비 기반 시설을 용도를 폐지시킵니다. 이 용도 폐지하는 정비 기반 시설 요 가액하고요. 새로 짓는 거 신설 정비 기반 시설의 크기가 새로 짓는 게 예를 들어서 500억, 옛날 거 해봤더니 400억, 새로 짓는 게 500억이고
옛날 게 400억이면 새로 짓는 게 크죠, 그죠? 조합이 짓는 게, 우리 조합원님들이 짓는 게 큰지 적은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요. 가액으로, 정량적으로. 자, 그럼 크면 내가 100억을 받냐? 그렇지는 않고 요 400억을 무상으로 양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지금 구청 등이 갖고 있는 용도 폐지될 정비 기반 시설이 평가해봤더니 500억, 새로 짓는 게 400억, 이러면 100억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고, 평가는 언제 하냐? 평가는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득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하면서 이 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네, 요 아까 옛날 도로, 요 도로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거 공짜라네. 무상으로 줘야 되는 도로인지 이거 굉장히 많이 싸워서 지금 법령으로 도로 범위를 많이 확대시켜 줬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서울시 도정조례에 설치 비용 보조 신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분께서는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는 설치 비용 보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용역내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 되겠습니다. 메인. 아까 비례율 계산할 때 분모에 뭐 있었죠? 네네네. 종전자산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 합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합계. 이건 평가액이 되겠고요. 아까 재개발이면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평가 2개의 산술 평균액이 되겠고요. 이 종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 즉 현금 청산 받으시려고 하는 분은 종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시 그 조례 시행 규칙에는 분양 대상자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상자, 즉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전체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법인에서. 그런 뒤에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재개발은 원래부터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입니까? 그렇죠. 그걸 강제 가입제라고 하죠, 그죠? 재건축은 아니죠. 그런데 극명하게 그때 조합원 아니냐 기냐 그거보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제 분양 신청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물론 관리처분 때 자격 없어갖고 다시 백 하시는 분도 생기겠지만 분양 신청하시게 되면 조합 분양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분양 신청 안 하신 분, 이분 분양 신청하기 전에 전체 우리 구역의 평가액이 1,000억이었는데 이때 분양 신청하신 분이 한 900억 정도,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가 100억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율 계산 때 퀴즈 나갑니다. 퀴즈요. 조금 졸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비례율 계산할 때 종전자산 평가액 합계에 들어가는 수치는 어떤 것일까요? 1번 1,000억, 2번 900억, 3번 100억. 예.
맞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금 청산자들의 이 비용은요,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 비용이 아니라 현금 청산자들의 평가액 앞으로 쭉 평가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조합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대표 기구잖아요. 그죠? 조합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업비. 총 사업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그러면은 아까 이 위에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것을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거를 비례율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현금 청산의 이 비용, 이것도 총 사업비를 구성하게 된다. 그죠? 그럼 조합의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를 빠른 시간 안에 청산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이자 또는 아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종전자산의 유형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한 20년 다녀보니까. 종전자산 왜 시가로 평가 안 해? 이거는 아까 제가 분담금 구조를 좀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내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 빌라 투자하신 분 계시죠, 여기? 빌라 지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자, 재개발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재건축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분 건물. 재건축은 그래도 큰 어떤 반목이 적은데, 재개발은 이제 종전자산 평가 들어가면 거의 백날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대지 지분이 7평에서 한 10평 정도 됩니다. 단독은 적어도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30평에서 많게는 70평까지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문의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구분 건물이 나보다 너무 단가가 높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평가 잘못됐어. 항상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나? 종전자산 평가할 때요, 단독주택은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구분 건물은요, 표준시 공시지가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시가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거래 사례로 평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에 다 압니다. 1억짜리 피 붙어가지고 3억에 팔리고, 굉장히 뭐 분위기 좋을 때는 막 폭등 수치도 나오고, 그때 높은 거 갖고 해주면 이쪽이 유리한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단독주택에서는 뭐 30평짜리가 아니라 100평, 200평 심지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산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에 내가 가장 많은 땅을 내놨는데 왜 내가 단가가 제일 적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 명백한 솔루션보다 경험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평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실제 거래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낮은 것은 일단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사례 중에. 또 가능한 구역 내의 거래 사례 중에 표준적인 거래 사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뒤에 좀 더 열심히 저희가 어떤 걸 들여다보나 하면 전체 중에 단독주택의 평균 단가하고 구분 건물의 평균 단가의 이 격차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는 이루어진다. 이 격차가 사업, 아까 여기서 사업 처음부터 이렇게 삥 걸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저기 준공하고 입주까지. 사업 초기에는 이 평단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구역 지정, 요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투자자들이 또 붙고 사업성을 또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요
단독과 공건물의 어떤 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거시적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평가 대상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보상받을 때 장독대도 보상받고 대문도 보상받고 그 다음에 수목도 보상받고 여러 가지 받았다던데 왜 정비사업 하면서 재개발하는데 그거 다 평가 안 해줘? 그게 그 얘기입니다. 평가 대상은요. 도정법 74조 1항 5에 토지와 건축물로 딱 한정해놨습니다. 이래야 여기 계신 100분들의 자산 평가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수목까지 해주고 어떤 분은 위법한 달아낸 것까지 건물까지 해주고 어떤 분은 또 포장한 도로까지 해주면은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즉 보상 평가가 아니고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딱 뭐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 토지 더하기 건물 이렇게 보고서 나갑니다. 그 다음 물적 기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 비율로 합니다. 요거 등기부의 지분 비율대로 합니다. 등기부의 공유 지분대로 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도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길다 보니까 본 건물에 달아내가지고 상당히 넓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샘플인데요. 요거 제가 신길 5구역 감정평가하면서 그 전체 구역계고요. 요 구역에 요 자세히 보면 여기 다 필지입니다. 필지.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었고요. 이렇게 필지별로 전체를 균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단가를 제가 계속 연구해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여러 가지 보정을 통해서 평가한다.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교육 받으셨으면 표준시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엊그제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됐는데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재건축 우리 단톡방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보유세도 걱정이 되는데 그게 혹시 권리가액 좀 상향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여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때. 저희 그 평가사들도 법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해라.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사례를 가지고 거래 사례를 가지고 평가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잠깐. 네, 사례 평가할 때 최근 거래 사례가 없는 지역 같은데. 네, 최근 거래 사례가 아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 구역에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 동의 사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역의 표준적인 사례로 전체를 평가합니다. 대신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연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럼 대표 표준 사례를 선정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연립은 연립. 근데 우리 구역에 전혀 사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으로 이제 범위를 넓힙니다.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안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우리 구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우리 구역 내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는 근데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 여기에 처음부터 계셨던 아까 원주민도 계셨잖아요. 여기에 진짜 오랫동안 살면서 원주민들께서 사실은 원주민의 사업이거든요. 이게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원주민의 사업인데 원주민께서 거래하신 옛날의 거래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할 때는. 자,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거나 이건 어떻게 해? 우리는 평가할 때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후의 사례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라면 이전 보통 6개월 이내에 어떤 유효한 사례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어떤 분석해서 아까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건 다 분석해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 좀 일명 좀 중개소에서 내가 급하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례는 뭐 아주 높습니다. 이 단가가. 이런 경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사례, 높은 사례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이고 이 평균적이고 통계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은 나 집 고쳤어. 집 고친 거 얼마나 해줄 거야. 이런 또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재건축은요. 천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있고 뭐 지금 3000세대도 있고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바로 이 대지 지분입니다. 기존에 24평하고 34평, 42평의 3개 타입만 갖고 있다. 이렇게 치면 아주 좋은 구역이죠. 딱 층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 기존의 24평, 34평, 42평 대로 대지 지분을 나눠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을 이제 용적률만큼 짓는 게 이게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4평, 34평의 대지 지분 평당가를 감안해서 재건축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은 대지 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 대지 지분의 영향은 결국 실거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건축은 실거래 수준과 대지 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자, 그럼 나는 1층이야. 나는 로얄층 13층이야. 같아? 다르죠. 몇 프로 차이 납니까? 이런 질의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 넘게 차이 나는데 평가할 때쯤 되면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한 20% 차이 내면 사업 참여 힘듭니다. 이분은 대지분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점이 아까 여기서부터 평가하는 시점까지 그 뒤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는 시점인데요. 한 요만큼의 이주 철거 예정 시점에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는 이 대지 지분당 평당가는 굉장히 수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요. 재건축에서는 리모델링 한 거요. 반영을 안 해도 아까 대지 지분과 층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층화가 거의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재개발에서는 정말로 리모델링 많이 해가지고 집을 아예 새로 지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후에 투입된 비용은 전혀 반영 안 됩니다. 이전에 아주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오래돼서 이제 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실무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5년 이내에 대규모 대수선을 해서 집 자체를 거의 뜯어 고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현황 자체와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한 거, 돈 넣어주는 입금증,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증빙 잘 해놓으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샤시가 아까 이 아파트에서요. 샤시 한 집이 한 10집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샤시를 10년 전에 하신 분, 그다음에 5년 전에 하신 분, 그다음에 뭐 진짜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샤시를 반영을 하는 순간 이 아파트 가격 균형은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더라도 극소화해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장판 싱크대 이런 건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평가 못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라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고시가 났을 때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조합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2015년도에 여기 금호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최초로 한다. 5년 지났건 7년이 지났건 약간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의 시세로 평가하든 시가로, 그다음에 시가의 90% 평가하든 시가의 80% 평가하든 여기 계신 분들의 형평성 이익을 평가해서 지분 비율이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전자산 평가라서 그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저희 평가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성적으로 우리 구역이 완전히 구역계가 바뀌었고 사업시행 변경이 될 정도로 계획이 아주 중대한 변경이 있고 땅 빠지고 이런 경우는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네, 법제처에서는 변경인가 고시로 하는 게 맞다라고 답을 했었고 대법원은 최초가 맞다. 이래서 대법원의 견해대로 정리됐습니다. 종우자산 평가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얘기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 받으시는 혹시 현금 청산의 준비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거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인터넷 에서 기고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제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같아야 되는가 이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본 건 누가 리스크, 위험을 지는가였습니다. 리스크를 지는가. 이 사업 초기에 10억 투자한 분하고 일반 분양은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착공. 착공은요, 철거도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철거 전에 2주고요. 2주 전에 관리 처분 간처라고 했습니다. 간처 인가가 완벽히 끝나야 됩니다. 간처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이 모든 게 끝나고 이 모든 리스크가 다 끝났을 때 이 착공 시점에 일반 분양자가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님은 여기서부터 10억 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분하고 리스크는 누가 진 거죠? 조합원님, 이쪽에 조합원님 원주민이 지신 거거든요. 잘 살았다 손 치더라도. 이 리스크를 진 사람의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누구의 사업인가? 예. 이건 조합원님의 사업입니다.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조합 분양가, 일반 분양은 같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조합 분양가는 다운 시켜가지고 아예 그건 조합 일반 분양가에 30%만 하면 좋지 않냐? 비정상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중전자산 평가에. 그러면 현재 주변에 형성된 아파트의 35평 시세라고 하겠습니다. 시세. 조합원 분양가가 원가 다 합쳐가지고 이 시세에 지금 똑같다. 이러면은 이 사업 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네,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세에 갔다면은 내가 여기서 혹은 여기서 관리처분 전까지는 거래가 되지만 그 위험을 투자를 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그냥 이게 사면 되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원칙적인 개념은요. 요만큼의 원가 수준에서 원래는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수준에서 일반 분양가가 결정되고 이 일반 분양자와 시세 격차가 있는 경우 요런 단계를 거칠 경우에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정말로 경기를 잘 못 만나서 지금 일반 분양을 파는 시기에 아까 보시기에 지금 팔리지 않고 저원 분양가의 원가, 지금 원가는 종전 자산 우리 현물 출자한 거 더하기 지금 때려는 총 사업비가 원가가 되거든요. 이게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15년 이상 가면서 금융비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 원가 수준이 진짜 시세로 오버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업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가 위에 일반 분양가, 그 위에 시세가 있는 이층화 구조를 이루었을 때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용적률에 의한다. 그리고 이 용적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 구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0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 무려 900분이 빌라 소유자라서 900채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100채밖에 일반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 용적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합원 분양가는 원가에 근접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원가보다 더 내려가지고 할 수 있냐? 그때는 바로 이 일반 분양 수입이 비례율을 100%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만큼의 일반 분양 물량이 된다면 조합 분양가는 점점점 낮출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주택은 원가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원가 못 받는 거를 일반 분양분이 보충해주면 비례율이 100%인 거예요. 그 100%인데 일반 분양분을 훨씬 더 지금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다. 그러면 비례율은 올라가고 내 재산 가치 권리가액은 올라가는 구조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조합은 조합 분양가 70%할 거야. 일반 분양가 대비. 자, 좋습니다. 좋지만 일반 분양분이 적으면 비례율은 8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아까 사업성 분석에서 추정 분담금 구조로 잘 따져봐야 된다. 아무튼 제가 그 기고한 내용은 누가 지금 리스크를 졌나 그 분이 10년 동안 최소한 리스크를 졌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낮는데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 수준은 시세로 팔 수 있을 때 그때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원 분양가 평가는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자로 안 하나?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은 이 원가 안에 그 청산하시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분양 신청 만료일자에 조합 분양가를 평가한다. 여기 답심리 16구역 제가 한 2,500세대 하면서 지금 지을 아파트니까 현물이 없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한다는 거.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시공사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내부 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처절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공사 뜻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입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힘드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금 청산은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합원님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청산자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법 아까 꼭 기억해야 되는 조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꼭 74조는 한번 보세요. 꼭 74조.
도정법 74조는 관리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분양 신청은 도정법 72조에 있습니다. 분양 신청 아까 분양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자, 이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재개발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 청구.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현금 청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재개발 쪽에서 더 많이 오셨는데요. 재개발은 요 현금 청산에 줄여서 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상법. 이제 진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는 그분의 단독주택에 이제 수목, 장독대, 대문 할 거 없이 보상으로 이제 해드립니다. 보상으로 다 보상해 드립니다. 그거. 그게 크든 적든 어쨌든 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럼 처음에 보상을 하는 절차는 협의를 해야죠. 이제 조합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네, 제가 볼펜이 떨어져가지고 협의가 성립되면 끝인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재개발을 예로 드는 겁니다. 수용재개를 합니다.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재개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협의는 좀 자유로운 어떤 의사인데 이때부터는 강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통한다. 이해되셨죠? 근데 재개발은 조금 무시무시하지만 이제 강제취득의 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금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에서는 이제 강제취득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용 재결에 불만이 있으시면 이의 재결합니다. 이의 재결에도 불만이 있으시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결국 끝판왕은 행정소송인데요. 결국은 소송까지 가신다.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네.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협의하고 수용재개를 신청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보상금 드려야 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만료 이후이고 제시한 시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 결정났는데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빼고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조합원이 가져가야 될 실현되는 이익을 개발 이익을 빼서 보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 의무는 그럼 언제 발생하나? 청산금 지급 의무라는 건 조합 측 입장에서는 청산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청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그 지급 발생 시기는 언제냐?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분양 신청 끝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내가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구나, 혹은 권리가 있구나,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